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3월 2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시작과 끝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전약 후강의 장세가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패턴들을 좀 가져가지 않나 싶은데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좀 힘들었다가 네. 금요일엔 그래도 좀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오전에는 크게 밀렸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낙폭 거의 다 되돌렸으니까 네. 패턴을 지켰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마롤 장세인데 잠시 후 종가 확인해 보면서 이제 또 주말이 근데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을 또 요즘 주말 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평일이 더 나을 정도 있는데 주말 대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지정학적 리스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종가입니다. 오늘 일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오늘 코스피는 대략 한 4.4%대까지 빠져서 5,22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수가 차근차근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잠깐 양전을 하기도 했고요. 종가는 0.4% 하락한 5,438포인트에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양전에 성공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3%가량 빠졌었는데요. 쭉 올라와서 1,145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종가는 1,141로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들이 이끌어간 시장이었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2조 7천억 원가량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1,700억 원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를 3조 8천억 원가량을 팔았네요. 기관이 오늘 7,773억 원을 코스피에서 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연장, 더 길게 갑니다. 뭐가 연장됐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격 유예. 또 연장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종전안을 보내고 서로 또 역제안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또 했고요. 이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상반된 분위기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 유예 연장 4월 6일 오후 8시까지인데요. 다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한번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통해서 공격 유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인데요. 48시간 최후 통첩 이야기한 지가 벌써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네요. 이렇게 한 번 더 미루고요. 오늘로 이제 일단 4월 6일까지 시간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또 협상을 준비할 시간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군사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 투 트랙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논란. 어떤 논란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터보퀀트 논란이 가속화됐습니다. 근데 오늘 마감 종가를 보면은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악재는 거의 다 소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보퀀트가 뭐냐 다시 한번 보자면은 KV 캐시를 6배로 압축을 하지만 속도는 8배 늘리는 신기술, 새로운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AI 확대, 반도체는 더 좋아진다라는 메커니즘이 어제 사실 한번 크랙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메모리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제 엄청나게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익 실현의 명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터보퀀트라는 건 아직 상용화까지는요. 짧게 잡아도 2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터보퀀트가 상용화된다 한들 메모리 수요에는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들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확실히 낮죠. 삼성전자는 0.22% 낙폭을 거의 다 줄여냈고요. 하이닉스도 1%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양봉을 띄웠다는 데 의의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오늘 2%대, 리노공업 1.65, 테크윙 0.39% 상승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유견상, 상한가를 6번이나 갔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우리로입니다. 유견상을 갔습니다. 어제 거래 정지가 잠깐 있었고 6거래일 내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광통신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통신이 왜 일어날까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구리선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광통신, 광섬유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전성비가 좋은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광통신이 근데 이쪽만 지금 넓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전쟁에서 광통신, 광섬유를 넣은 드론이 현재 또 전쟁에서 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드론에 이제 광섬유가 들어간다 보면은 더 빠른 통신이 진행이 되고 가벼워져서 오랫동안 또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이제 구리에서 광섬유 케이블 교체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 대한 인프라는 점점 넓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도 봐야겠죠, 우리도. 야, 29.97%. 7,72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봤었을 때는 거의 1,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기가레인 꽉 친 30%로 올라갔고요. 빛과전자 3,140원. 위에 있는 세 종목은요. 사실 우리로도 요새 많이 올라서 그렇지 시총 1,000억 원대 미만의 종목들이었다는 걸 먼저 꼭 보셔야 되겠고요. 이쪽 내에서는 나름 근본의 종목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과 RF 머티리얼즈 오늘 약보합권에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 이야기, 광통신 이야기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양시장 모두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5,220선대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중동 전쟁 불확실성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데다가 고환율,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분 소개합니다. W자산운용 노현복 부대표, 르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시장을 마무리해보는 리뷰부터 먼저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복 부대표님, 자, 오늘 시장, 일단 금요일 한 주 마무리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락했던 걸 다 만회해서 그런데 뭔가 찜찜한 거는 주말 앞두고 있다는 것. 여전히 찜찜하죠? 맞습니다. 이번 주에 다행히 좀 오늘 특히 어제 이어서 네. 하락을 많이 했었죠. 코스피가 4.5%까지 하락했다가 다행히 좀 잘 끝났는데요.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우려랑 그리고 터보컨타 관련된 우려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오늘 빠졌다가 다행히 이제 전쟁도 조금 유예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리고 터보컨타 관련된 우려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과하다라는 과한 해석. 리삭도 있으면서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면서 오늘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섣부른 저가 매수 이런 거 좀 위험한가 이런 생각 들었다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순재 대표님 지금 그냥 여전히 계속 조정 오면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기조를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증시 상황의 원체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에 따른 움직임은 뭐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장 초반에 뭐 빠지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 평균선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동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될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지난 이제 2월 말서부터 계속 보면
주말에 계속 지금 공격 강도가 좀 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나오면 그거에 따른 이제 반대적인 코멘트를 계속 했었던 게 지금 이제 한 달 동안의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그 유화적인 그런 발언을 했지만 이번 주말에 또 어떤 식의 이제 또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비하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 이야기, 터보컨트 이야기 마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이슈라기보다는 1박 2일 코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시장은 이 악재를 다 소화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반도체 투자는 우리가 그 예전에 그 터보컨트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노현복 부대표님, 어제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게 메모리 업황을 흔들 정도의 악재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결과는 도출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뭔가 찜찜했던 게 어제 시장은 그 오늘처럼 말아올리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 다 올렸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또 증명해냈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터보컨트 관련된 우려가 말씀해 주신 KB 캐시를 효과적으로 낮추면서 압축하면서 이에 따른 메모리를 이제 적게 쓴다라는 우려가 반영이 됐는데요. 물론 메모리의 수요가 제한적이라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크고요. 뭐 예를 들면 토큰 수가 지난 1년 동안 맞아요. 토큰 처리량 11배가 증가를 했죠. 그 동안 HBM을 비롯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출하량은 60%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이 많은 수요를 담기는 너무나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터보컨트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실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새벽에 메타에서는 오히려 캐펙스 추가 증설을 발표했어요. 한 15조 정도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일부 불식시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어제의 악재, 오히려 또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순재 대표님 그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저가 매수를 들어갈까 하다가 잠깐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다고 바로 V자 반등이 오는 건 사실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직 뭐 중도전이 끝나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등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터보컨터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왔듯이 뭐 지금 보면 그게 캐시 메모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가 그 반도체에 들어가면 그렇게 양이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효율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조금 이제 효율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AI에 대한 효율성이 좀 높아진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다시 확대될 네. 여전히 뭐 메모리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뭐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외부적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원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리스크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터보컨트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메모리 업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신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오늘 뭐 급락을 했을 때 아마 사시는 분들이 뭐 물론 이제 개인 투자들이 네. 많이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뭐 저가로 매수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또 이제 월요일 날 되면 단기 트레이딩 성향들이 좀 강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요즘은 통하죠.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쪽 이제 암호화폐 쪽에 거래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국내 장에 옮겨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코스피가 더 그렇다라고 하게 재밌죠. 되면 이게 차트 매매를 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60일선을 뭐 찍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매수세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진짜 걱정 많이 됐던 건 대표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가 급락을 해버려서 우리도 영향을 거기에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다 말아 올렸다라는 거는 반도체만큼은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좀 선도 지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는 두 개 회사가 뭐 지금 글로벌 1, 2위를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지금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뒤집어 생각을 하면 마이크론이 이제 원체 그 뭐 이번 이제 새로운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81%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죠. 뭐 엔비디아가 75% 수준이니까 그걸 상회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지금 하이닉스가 ADR을 상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미국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보다 더 좋은 그런 기업이 상장이 되면
당연히 일부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같이 마이크로에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더 약세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삼성전자 ADR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쪽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ADR 해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할 확률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해외 ADR을 올린다라고,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에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국내 이제 증시 부양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만약 이렇게 이제 ADR을 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네.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어떨까요? 이 좀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래도 반도체 소재주들은 괜찮은데 장비주들은 조금씩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노현복 부대표님, 지금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좀 서로 다른 길들을 가고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장비주를 원래는 뭐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다라고 봤던 전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이제 투자도 진행을 하면은 내년 말부터 메모리 양산이 되고요. 그러면 아마 빨라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장비가 들어갈 테니 그때부터 보자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최근에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죠. 올해 뭐 110조를 투자하겠다. 예. 그래서 물론 이 숫자를 명확히 보실 게 원래 매년 90조씩 투자를 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요. 그리고 이번에 110조니까 사실 전망치는 100조였어요. 전망치 100조 대비 한 10조 정도 더 투자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실적이 올해 초만 와도 예상 올해 영업이익이 87조였습니다. 지금 이제 198조까지 올라가죠. 110조가 증액이 됐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110조를 예상보다 더 버는데 그중에 10조 정도를 투자하는 거라서 사실 이 100조 이상이라는 금액 자체가 좀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되게 합리적인 금액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앞당겨지는 부분이 보이면서,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장비주들이 그래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발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시결이 조금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 3분기에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3월에 발표한 주요 장비 회사들 실적 컨센서스가 평균적으로 영업이익 기준 4에서 5%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주들이 조금 더 지금 더 부각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수제주들은 장비가 깔리면 당연히 이제 우리 양산되는 물량들 수량이 증가를 하니까 관련된 수요는 같이 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장비와 소재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앞당겨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장비의 그 사이클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고 보십니까? 장비는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결국 뭐 if라는 그 조건들이 들어가지만요.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도 뭐 190조 지금 컨센서스인데 198조죠. 내년에는 뭐 200조 이상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뭐 향후에는 실적이 뭐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거처럼 20조를 벌다가 뭐 또 5조 적자를 보다가 이게 아니라 뭐 150조에서 200조 이내 이익을 꾸준히 벌게 된다면 네. 발주량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동이 돼서 장비주들을 또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를 사실 살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적 흑자라든지 실적 좋아지는 거 보고 들어가면 사실 늦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소재로 넘어갈까? 이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종목마다 좀 차별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요 소재 업체들 중에 예를 들면은 뭐 솔브리안 같은 기업도 있고 아니면 CMTX라는 기업도 있고 주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선단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워킹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산량이 메모리 생산량이 지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매년 10에서 20%씩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소재 익스포저가 있고 장비가 더 깔려서 내년 말부터 물량이 더 증가를 하면은 그때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목마다 이렇게 워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재와 장비 쪽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임순재 대표님은 순번상 1순위는 소재, 장비 둘 중에 고르자면 뭐예요? 저는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러니까 투톱가고 소부장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게 보긴 하는데, 네. 그게 좀 다른 게 지금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물량도 그러니까 공장이 증설이 되면서 물량이 증가하는 속도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이 증가하지만 뭐 그렇다고 장비를
뭐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더 비싼 가격에 사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양을 이제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적 개선세는 계속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량으로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제 양대 투톱이 네. 좀 더 이제 우선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소재와 부품을 본다라고, 그러니까 장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장비단에서 공장들이 계속 지금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장비단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소재와 장비 둘 중에 하나를 보자면 장비가 그래도 좀 1순위. 진짜 1순위는 반도체 투톱이다. 그 다음은 장비를 좀 봐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원유 수급을 넘어서 이제는 석유 산업의 기초 핵심 원료 나프타 수급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 좀 나눠 보겠습니다. 노현복 부대표님, 정부가 이제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까지도 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뭐 당연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그 전부터 했었는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위험한가? 그러면 지금 산업계, 경제 어느 정도의 위기 신호의 강도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 나프타 수출 금지가 좀 자극적이긴 해요. 근데 이 구조를 좀 보시면은 아직까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이 나프타라는 그 납사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이제 정유회사들 있죠, 뭐 SK나 이런 업체들이 정유를 그러니까 원유를 사와서 정유를 정제하면서 그 과정에 나프타가 발생하고 이게 한 50% 비중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직접 나프타를 수입하는 게 또 50%가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수입하는 게 이제 지금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것 중에 나프타를 또 일부 수출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일단 막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나프타를 또 국내에 있는 석화 회사들 있죠. 가령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NCC, 즉 나프타 우리 크래커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PP를 만드는데요. 이 P가 에틸렌, 즉 비닐 같은 말랑말랑한 거, 그리고 PP가 프로필렌, 좀 딱딱한 뭐 플라스틱, 자동차용 그런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혹시 우려가 미칠까봐 선제적인 대응의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구조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수출하는 물량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수입하는 물량도 그거에 따라 다 연동이 되고 그래서 남는 물량은 자연스럽게 수출도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출을 하면은 사실 수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파니까 수출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사실 그 구조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가령 본인의 법인이 또 해외에 있을 경우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상세적인 그런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나프타 수출 금지, 사실 나프타가 이 전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뭐 플라스틱도 들어가죠, 페인트도 들어가죠, 건자재, 고무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사실 이거 수출 금지하니까 이것저것 막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섹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임순재 대표님 다 좀 테마성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뭐 테마성을 좀 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나프타 관련돼서 지금 뭐 나프타 부족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전쟁이 이제 한 달 이상 더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타격을 전체적으로 산업이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이제 심리인 거죠. 뭐 그러다 보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쓰레기 봉투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비닐이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것도 재고가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 조금 과잉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좀 영향 때문인가 아닌가 싶고요. 뭐 지금 뭐 나프타 뭐 석유화학 관련된 거에 대한 특히 이제 나프타에 대한 뭐 생산 뭐 축소 우려감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장지를 사용되는 이제 종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또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종이봉투를 사용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게 나온 건 아닌데 그냥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작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쓰이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은 후방 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뭐 가장 뭐 먼저다라기보다는 먼저 가격을 올린 부분이 있죠.
업계가 있죠. 페인트 회사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이런 뭐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뭐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기름값도 지금 큰 폭으로 오를 맞습니다.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조금 위축되는 측면이 네.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나프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조금 맞아요.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인트가 이제 한 달 정도 페인트 업계에서 한 달 정도 쓸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최근에 뭐 KCC, 뭐 조광 페인트 이런 종목들도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석화 업계 또 석유화학 쪽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여기에 코어한 쪽이 거기입니다. 대표님, 근데 궁금한 건 나프타를 이제 수출 금지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걸 내수로 돌려서 팔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존에 팔던 것보다 마진율이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떨어집니까? 기본적으로 납사 구조가요. 예. 그러니까 이 납사를 가져와서 NCC를 돌리고 PPP를 만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본인들의 납사의 원가도 증가를 하지만 판가는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스프레드적으로 좀 유리한 구간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가 더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이게 지속이 되면은 석화업계 가뜩이나 힘든데 더 좀 실적으로 압박이 오겠네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예. 스프레드를 더 먹여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데 또 납사 자체가 부족해지면 NCC 자체를 가동을 못하니 그렇죠. 여기서 또 그러니까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지금 방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실 중심에 있는 기업이 S-오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복합적입니다. 지금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단기간에 마진 확대는 또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제 시티은행에서 30일간 하락폭이 클 수 있다라고 S-오일을 딱 집어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유가 임순재 대표님, 정부가 지금 석유, 휘발유 가격을 최고 가격제로 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엄청 악화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최고 가격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격 결정력을 이제 네.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추경 예산들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안에 이런 최고 가격제에 대한 피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추경이 이제 통과돼봐야 알긴 하겠지만 뭐 그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주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뭐 S-오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샤인 프로젝트 곧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90% 거의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임순재 대표님, S-오일은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것 같으세요? 뭐 일단 뭐 S-오일의 대주주가 이제 사우디 아람코죠. 아람코죠. 네, 아람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나오는 네. 석유는 이제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홍해 쪽으로 나오는 석유는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 물량 전체적으로 이전과 똑같은 물량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네.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뒷배가 든든한 것도 있어가지고 S-오일의 하나의 또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쟁이 하나하나 지나가다 보면은 그때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후는 그 자주국방에 대한 패러다임과 함께 뭐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번 미국 이란 분쟁 이후로 패러다임은 에너지 자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노현복 대표님, 앞으로 이쪽으로 패러다임을 잡고 투자를 하는 전략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쪽에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자주 에너지원에 예. 대해서는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이슈가 단기 이슈로 끝나더라도 언제든 또 전쟁이 발발할 수 그쵸.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국 자국에서 생산하는 대체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아니면 원전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요, 전 이거를 보면서도 놀라면서도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게 한국이 원유 수입으로는 이제 글로벌 4등이고요. 네. LNG는 글로벌 3등입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강국이더라고요. 근데 수입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강국이고요. 네. 그만큼 많이 저희가 생산한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와중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면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제 최근에 보고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령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도에 이미 가장 많은 생산량을 네. 기록했는데 이제 원전은 이미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한국에서도 이제 원전을 완전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후화된 두 기기도 지금 다 재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에너지가 강세를 띠면 또 자연스럽게 그런 대체 에너지, 예를 들면 태양광도 그 단가가 더 좋아지니까요. 그런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할 것 같아서 네. 이런 이슈가 뭐 단계 끝나더라도 일단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도는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에너지 쪽을 좀 강조해 주셨고 임순재 대표님은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뭐 비슷하게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석유화, 그러니까 석유에 대해서 일단 뭐 유통이 과거와는 이제 확실히 달라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진영간 아니면 같은 이제 경제 블록 내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특정 지역에 이제 너무 쏠림 현상들은 네. 좀 기존보다는 좀 완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체 에너지 관련된 부분 네. 얘기가 다시 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돼서 특히 이제 태양광하고 뭐 풍력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뭐 일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신재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을 때 석탄이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석탄이 이번에도 될 수 있는 그런 대체 에너지가 뭐가 또 나올지도 궁금하고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순재 대표님 요즘 전 차라리 상사주들이 에너지 또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쪽도 지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이쪽. 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미얀마에 이제 가스선을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제 상사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에 대한 그런 이제 유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개 모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뭐 원유를 비롯해서 가스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들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개를 할 때 중개 수수료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실적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런 현상 때문에 유럽에서 벌써 전기차 중고차들을 빨리 지금 사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 분위기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런 전쟁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뭐 전혀 없진 않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가장 큰 게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확충이 되면서 ESS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뭐 전기차가 안 팔리면서 생기는 지금 유휴 가동률을 이런 ESS를 통해서 만회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나와 있는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면서 지금 가동률이 줄어드는 건 이제 현실인 거고요. 그리고 ESS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3원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LFP로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LFP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3원계에 비해서 20-30% 저렴한 그런 이제 제품군들이기 때문에 뭐 웬만큼 많이 팔리지 않는 한 뭐 3원계가 팔리는, 그러니까 줄어든 것만큼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기대감으로는 뭐 단기 트레이딩은 뭐 충분히 그쵸.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옛날 악재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가 2차 전지에 조금 우호적인 게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실적이 나와야 된다. 돈을 잘 벌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아주 분위기 좋은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광통신. 야, 빛광자가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미칠 광자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뜨겁게 달려갑니다, 진짜. 노현복 부대표님, 우리로라는 종목이 6연상을 갔네요. 이게 일단은 뭐 6일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제 이게 단순한 심리로 봐야겠죠? 네, 지금 광통신은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데이터 센터랑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광트러시버 관련된 부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인프라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뭐 60조짜리 그런 비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 인프라법도 이제 워낙 큰 법입니다. 거의 1000조짜리 규모인데 노후화된 시설을 이제 다 이제 교체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국내를 비롯한 주요 이제 광통신 그 통신업체 이쪽에서 한 100조 정도의 향후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또 같이 엮여서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이 통신 장비나 이런 쪽들을 그냥 단순히 통신 장비로 볼 게 아니라 AI 모멘텀을 아예 다 갖춘 맞아요. 뭔가 반도체 하위 어떤 섹터로 좀 아예 마인드셋을 바꿔야 오, 되는 건 좋은 생각인데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바뀌겠죠. 근데 뭐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이건 테마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AI에 지금 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이제 건립이 되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이제 효율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리 기판도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광통신 관련돼도 뭐 그런 관점으로 뭐 지금 당장이다라기보다는 미래적인 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뭐 이렇게 광통신이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게 가장 큰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그쵸. 관련된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가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우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에 대한 혹시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납품이 되는 회사도 아무도 없고 그럼 뭐 엔비디아와의 뭐 협력 관련도 없기 때문에 너무 좀 과하게 게다가 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가격이 변동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 5G 통신 장비가 소갈이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보수적인 시선은 아직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수혜가 될까를 정작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뭐 실질적인 종목들이고 불리는 종목들이죠. 뭐 RFHS, RF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들도 뭐 그런 수혜가 직접적으로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뭐 RHFIC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제 간반도체라는 어떻게 보면 특수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뭐 그렇게 최근에 이제 뭐 원체 이제 내구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통신망에서의 이제 고출력을 받기 위해서는 간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 우주 산업 항공까지 같이 나오면서 우주에는 또 올라가면 또 간 반도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광통신으로 진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대한광통신이 더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작 대한광통신은 잘 안 움직이고 있고요. 그보다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요새는 이제 우리로도 그렇고 오늘 올라간 뭐 빛과전자 이런 종목들이 거의 기존의 시총 1,000억 원 미만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게 팡팡 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슬기앵커도 사실 이제 시장에서 오래 방송을 해왔잖아요. 이 5G가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좀 해요? 이제는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아까 그 많이 데이셨던 그쵸. 분들 중에 예. 하나가 저 바로 옆에서 뜨끔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올라가겠지? 하지만 계속 그 뒤통수를 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시선이 전반적으로 우리 스튜디오에 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노현복 부대표님, 근데 이런 고정관념을 깰 때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고정관념은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 보수적으로 보세요. 이 5G에 이어서 뭐 6G 투자 이런 건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뭐 3G 때처럼 엄청난 캐펙스가 투자가 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소재들과 장비들이 납품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요번에 말씀해주신 그 전력기기 여기에 들어가는 광트랜시버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전력기기들 간에 그런 굴을 하면서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광트랜시버 가령 한국에는 뭐 오이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아직 뭐 매출이 크진 않지만 관련돼서 뭐 실적 가이던스가 꽤 의미 있게 상향이 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솔리드처럼 이제 인빌딩 장비죠. 여기는 이제 그 아무리 데이터 센터가 빨리 데이터를 줘도 빌딩으로 쌌을 때 거기서 또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장비들도 사실 뭐 수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워낙 초기다 보니까 얼마나 매출과 이익이 반영이 될지 이게 결국 핵심이고 이게 예상보다 잘 진행이 되면은 그럴 가능성도 같이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쪽 섹터를 공부하고 뭐 브리핑하다 보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광트랜시버는 진짜 제일 근거가 있어 보이는 쪽 섹터라고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기로 받고 빛으로 바꾸는 거, 말 그대로 빛광. 빛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이제 광트랜시버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이솔루션밖에 없어요. 거의 실질적으로? 오이솔루션이 이 사업을 제일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는 뭐 한국의 루멘텀 뭐 이런 한국의 루멘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정도니까요.
저희가 한국의 맨날 루멘텀. 그렇게 우리는 루멘텀 같은 게 없지 않나 이랬는데 맞아요. 루멘텀을 여기서 오이솔루션에서 흔적을 좀 볼 수 있는 예. 새로운 발견인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쪽 좋고요. 이제 근데 광섬유로 가면은 기존의 구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이제 사실 데이터 센터다 뭐다 해서 변압기 올라가고 전선주 따라 올라갔었는데 구리 수요 적어지면 전선주들 어떻게 됩니까? 뭐 광통신이 한다라고 해서 구리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체 걱정하지 지금 않아도 된다.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구리의 사용처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뭐 그 중에서 이제 전선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뭐 전선 같은 경우에도 뭐 광통신으로 간다라고 광통신이 들어온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가 된 게 아니고 몇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구리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구리선에 대해서 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구리선도 계속 시장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압기는요? 변압기도 사실 구리가 좀 들어가거든요. 네, 많이 여기도 들어가죠. 영향은 어때요? 뭐 여기도- 변압기 관련된 부분은 뭐 미국에서 계속 뭐 지금 노 전력망을 교체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뭐 다양한 또 이제 전력원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뭐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미국 내에서 지금 노화된 변압기가 한 7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교체하는데 뭐 1, 2년 내에 그거 많은 걸 다 고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뭐 10여 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런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의 그런 이제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 특히 뭐 단기적으로 봐도 2030년도까지 이제 유틸리티 기업이라고 그러죠. 보통 전력을 만드는 하고 이제 배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뭐 한 8천억 달러 정도를 지금 투자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20%씩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가끔씩 좀 소비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해? 이제는 정말 소비주 눈여겨봐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노현복 부대표님, 오늘 그래도 좀 게임주도 움직이고 화장품주도 가고 면세점주들도 좀 가던데 이게 반도체주 흔들리니까 그냥 잠깐 비를 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소비주의 시간이 오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소비재들이 작년 4분기부터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아니면 인바운드 관련주들이 있죠. 근데 사실 실적은 뷰티 쪽. 네, 뷰티 쪽이죠. 네. 근데 그쪽이 사실 실적은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다 보니까 소외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이렇게 전쟁도 있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 그 대안이 뭘까 하다가 마침 또 소비재가 또 방어주 역할도 좀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뭐 전쟁이 있더라도 이런 주요 브랜드, 특히 한국에 있는 똘똘한 가성비종 브랜드들은 또 잘 팔리거든요. 예를 들어 뭐 APR에 뭐 메디큐브는 뭐 지금도 워낙 배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크게 뭐 화장품, 예를 들면 APR 말씀드린 건 아니면 달바글로벌 같은 업체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요. 주로 화장품 브랜드 말고 ODM 업체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더 ODM은 좋았죠. 네. 사실 뭐 그동안 실적 흐름이 뭐 역성장 한 번도 없었고요. 매년 2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의 이슈지만 그 우리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과거 이제 1919년도에 1,750만으로 제일 많았다가 작년에 1,900만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외국인 관광객 수가요. 그리고 올해는 2,000에서 2,200만 정도로 기대가 되는데 이제 마침 4월이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아마 이제 중국인 관광객분들 비롯해서 글로벌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더워요? 네, 4월에? 맞습니다.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매율이라던가 아니면 뭐 투숙률 이런 건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4월부터 많이 오고 원래 4월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이라던가 아니면 텍스 리펀드를 하면은 뭐 글로벌 텍스 프리라던가 이런 게 아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러네요. 그런 부분 이제 많이 오시고 많이 소비하시고 가면은 국내 수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백화점도 있습니다. 뭐 신세계가 요거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점 성장이 딱 물가 상승률인 2, 3%밖에 성장을 안 했었어요. 근데 올해 1, 2월에 뭐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부의 그 웰스 이펙트죠.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요새는 또 백화점에서 소비를 많이 해주고 그쵸.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이 돼서 이런 주요 섹터들이 최근에 또 방어주 역할도 하면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또 일본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또 이제 대한 여행지로. 그렇죠. 사실 이 시기쯤에 중국인들도 아마 벚꽃 보러 일본 그렇죠.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더 오겠구나 생각이 들고 4월에 더 많은 외국인, 사실 지금도 많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외국인들 들어온다면 이쪽 섹터들 더 관심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임수재 대표님, 여기는 뭐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부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백화점, 호텔 이쪽이 가장 먼저 좀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따로 보시는 데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4월 달부터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왜요? 왜 반대되는 의견이죠? 네, 뭐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유류 활증료가 많이 오릅니다. 유류 활증료가 유도할 중요? 네, 그러니까 항공권을 끊게 되면 항공료를 제외하고 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국내에서 일본 가는데 4만 원인가 더 내야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값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낼만한데요? 네, 뭐 예.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우리나라 놀러 오는 부분이고, 거면 사실 뭐 뉴욕 네. 같은 경우는 뭐 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류 활증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이제 같이 보여야 될 게 지금 추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추경 관련돼서 지금 뭐 25조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일부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유가 관련된 그런 이제 지원을 산업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저소득층 관련돼서 이제 뭐 바우처를 이제 지급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바우처가 지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어차피 시중 내에서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뭐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게 가장 뭐 지금 얘기가 많이 되는 게 편의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뭐 지역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지역에서 사용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겠지만 그럼 상인들도 또 그걸 어딘가에서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런 소매 관련된 업체들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더해서 식품, 음식료까지도 같이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뭐 소모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음식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뭐 일단은 사실 돈을 지금 잘 벌고는 있습니다. 마침 또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다음 주 되면 이제 바로 4월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다 증명을 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이쪽 소비주, 소비 섹터를 보는 것은 노현복 부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비재 섹터들도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인바운드, 가령 뭐 올리브영이라던가 그쵸. 아니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뭐 우리 그 텍스 리펀드 같은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비례해서 실적이 동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기업들은 좀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현재 트렌드가 좋은 기업들, 가령 구글 트렌드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예상 판매량이나 네. 이런 건들이 좋은 기업들, 가령 뭐 APR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그런 트렌드가 좀 유지가 되면 저희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적 시즌 앞두고 특히 뭐 예를 들면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있죠. 그래서 불닭도 여기는 뭐 단기 실적을 떠나서 이렇게 10년 동안 구글 트렌드가 우상향을 하는 기업들이 뭐 흔치가 않습니다. 매년 지금도 영업이익이 20에서 3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약간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수출 비중이 워낙 압도적으로 또 많고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요. 예. 뭐 이런 기업들도 뭐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양식품까지도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인바운드 고객들이 살만한 그 제품들, 그 기업들, 주가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복 부대표,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중동 전쟁 한 달을 앞두고 불안감에 출발한 국내 증시,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낙폭을 서서히 만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한 5,438선에 마감했고 코스닥 0.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 어떤지 시세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반도체주들 현재 약세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 0.44% 빠지면서 18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도 1.5% 약세입니다. 9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0.5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1.43%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 조금 못 미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주들 헬륨 공급 차질과 또 구글 터보퀀트는 여전히 불편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률 순위권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전쟁 나비 효과 키워드, 오늘은 대체 연료 섹터가 가장 뜨겁습니다. 앞서 증시 인사이트 코너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부가 나프타 수출 통제를 밝힌 만큼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장 저력을 보여준 건 애경케미칼입니다. 또 애경케미칼 개별적인 이슈로는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핵심 원료인 TPC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했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22%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20% 넘게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1,310원입니다. 또 툴젠도 오늘 강세인데 그간 부진했던 소송전의 끝이 보이자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CBC와 브로드 연구소가 준결승을 치르고 둘 중 승자가 툴젠과 다시 결승전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외신 기사에 따르면 어제 브로드가 소송에서 승리해 이제 툴젠과 겨루게 되는데요. 다만 툴젠의 특허 출원일이 브로드보다 2달 앞서기 때문에 툴젠의 최종 승리 가능성에 무게 실리며 오늘 주가 현재 20% 가깝게 뛰고 있습니다. 5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펄어비스 정말 증권사 레포트 제목처럼 조롱을 환호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간 하락폭 거의 다 만회하면서 현재 15%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5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양디지텍 현재 19.06%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규장 마감 후에는 어제 유상증자 소식에 투심이 좋지 않았던 하나솔루션이 하락세를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규장 마치자마자 하나솔루션 최고 경영진들이 42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밝히며 주주 달래기에 나선 영향입니다. 다음으로 하락폭 큰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배당 적용일을 맞은 지역 난방공사 현재 1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7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산일전기 11%대 하락률 보여주고 노타도 9.76% 약세 움직임입니다. 또 이틀 전에 상한가 찍은 후 어제도 5%대 급등으로 마감한 ITM 반도체, 오늘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8.15% 밀리면서 12,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 하락 섹터에 이름 올리는 데브시스터즈, 현재도 약세 움직임인데요. 최근 신작을 출시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권에서는 밀려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뮨온시아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액암 신약이 임상 이상에서 반응률과 생존율 등의 수치 모두 높게 확인됐는데요. 현재 15% 가깝게 올라가면서 9,7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상승률 코너에서 설명드렸던 펄어비스와 애경케미칼, 하나솔루션 거래량 쏠리며 모두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전략에 퐁당퐁당 장세를 보이는 뉴욕 증시입니다. 미국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시점을 연기하면서 시장은 한숨 돌렸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3대 지수 다시 상승 중입니다. 그럼 주요 이슈들 살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연기를 비롯해 3호 신용 리스크는 월가의 불안을 자극했고요. 또 애플은 시리를 외부 AI에 개방하며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시점을 10일 추가 연기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 닷새간 미뤘던 공격 시한을 하루 남기고 또 미룬 건데요. 기존 3월 28일에서 4월 6일로 열흘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며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군 수송기가 기동훈련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고 또 미 육군 정예 공수부대에게는 이 중동 전개 명령을 내리는 등 군사 옵션은 여전히 유지하며 압박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간밤 진행된 트럼프 내각회의와 이후 인터뷰에서 협상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의 해군과 통신망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고요. 또 이란 지도부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군사적 우위도 내세웠는데요. 다만 이란이 일부 유조선 통과를 허용했다며 협상 진전 신호도 언급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공격 시한이 연기되며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연기 발표가 장 마감 이후 나온 만큼 국제 유가는 간밤 4%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간 2시 기준 WTI 0.77%, 브렌트유 0.64% 하락세 보였고요. 조금 전 4시 기준으로도 비슷한 약세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월가 소식도 살펴보시죠. 월가는 이란 전쟁만큼 속에서 곪고 있는 사모 신용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모 대출업계 전반에 환매 요청이 빗발치며 46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의 돈이 묶여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사모 대출 펀드는 최근 5년 새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월가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대출 부실 우려에 환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로이드 블랭크파인 골드만삭스 전 CEO는 미 매각 자산이 쌓이면서 일부 자산에 고평가된 거라며 작은 충격에도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 위기설이 과장됐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블랙스톤과 아폴로는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조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환매 증가 역시 신용 부실이 아닌 투자자 심리 영향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오히려 과도한 공포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업 소식도 살펴보시죠. 애플이 드디어 빗장을 풀었습니다. 시리를 외부 AI 서비스에 개방하며 iOS 27부터는 다양한 AI 챗봇을 시리와 연동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예를 들면 시리에서 바로 챗 GPT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선은 익스텐션 시스템을 활용해 외부 AI 챗봇을 추가하는 기능으로 이 블룸버그는 이런 접근이 애플에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줄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3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됩니다. 소비 심리와 물가 전망 가늠해 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The U.S. is more insulated than Europe. It's more insulated than Asia. If you think about the conversation around LNG, Japan and Korea are extremely exposed to the limitations of how much LNG they can get. So Korea's export power is dominated by how much it can use LNG to power that. So I think the way you want to look at this moving forward is U.S. economy on our growth signals that are very forward-looking and kind of high frequency. U.S. scores the highest in the G10 on growth. If we do get good news headlines, say this thing winds down through April at some point, the dollar will decline. It will knee-jerk, it will move lower, positioning will move against the dollar. But the question is the dollar a sell on rallies or a buy on dips? So I think the way that we're seeing our regime indicators change or the way we're seeing the macro backdrop change, the dollar is absolutely a buy on dips.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경제 흐름 분석할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하장권 연구원 나왔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 미증시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 이란전 이후 최대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랑 이란 이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유가라든지 미국 채금리, 달러 인덱스 모두 상승했고요. 3대 지수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장 마감하고 나서는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이제 10일 정도 연장을 하겠다, 네. 기한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구글의 터보컨트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특히 바텀업 단으로도 약세 요인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대표적이죠. 마이크론이 한 7% 하락하면서 나스닥 하락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 마감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미 선물이 확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때보다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선물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미국이랑 이란 사태가 네. 한 4월 달 정도까지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유가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태가 있기 전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 봤을 때 사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중간선거 패배가 거의 확정시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패를 던졌다. 왜냐하면 사실 이란 침공 관련해서 이 찬성 여론이 한 20%대가 됐었고요. 반대 여론이 한 50%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친미 정권을 수립한다라든지 아니면 핵 프로그램 시설을 무효화한다라고 했을 때 찬성으로 돌아서겠다라고 발표했던 여론의 표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패를 던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미중 회담이 5월 달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담을 앞두고 사실 이란한테 값싼 원유를 수입했던 거는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이 중국 쪽에서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 증시가 지금 비미국 대비해서 이 약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2009년 이후로 최대치로 지금 약세폭이 강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고려해서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이란 사태가 맞는 마지막 회초리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미국이 강세였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 약달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바닥은 통과했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이 이란 사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이 장기화되든 단기화되든 이런 것들이 되돌려진다라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 이익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두 분기 정도는 네. 미국이 비미국 대비해서 좀 강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면 뭐 그 전에 이제 또 탄력이 있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미장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디테일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유예를 이제 또 연장을 했습니다. 이번이 거의 뭐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4월 6일, 다다음 주, 2주 후 월요일로 좀 미뤄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미국은 어떤 속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처음에 미국이랑 이란 관련해서 말이 맞지가 않죠. 근데 결국 확인된 거는 물밑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사실 이런 서로 강경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맞아요. 협상을 앞두고 나서 서로 이제 강한 척을 해야지 협상 쪽에 레버리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란 측 입장에서는 강경파라든지 혁명수비대 아니면 종교 지지자 이런 쪽에서의 반발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더라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굳이 어느 측을 믿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이 미국 측을 믿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속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최근에 대놓고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폴리마켓에서도 이를 좀 반영해서 4월 말까지 종전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확률이 한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유예는 하고는 있지만 군사력은 계속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미 해병대도 그렇고 얼마 전에 파리대대였나요? 그 이제 다 이제 거의 다 집결하는데 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투트랙은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도 있고요. 오늘 또 나온 뉴스가 1만 명의 추가 병력을 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이게 장기화 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걸 좀 따져보려면은 사실 어디가 더 유리하고 어디가 더 불리한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란 같은
같은 경우는 비대칭 전략,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굉장히 비싼 무기들로 공격을 해도 굉장히 값싼 무기들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이 심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쌓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아시겠지만 고위 간부들을 사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약한 부분은 각자 뭘까라고 봤을 때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와 공화당의 지지율이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그리고 명분이 비교적 약한 전쟁에서 사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사상자를 더 내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의 사상자를 내더라도 전쟁을 좀 계속 유지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전후로만 사상자가 생겨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불리한 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 사실 지금 이 트럼프 입장에서 하르그 섬을 공략을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란 입장에서는 이 원유 수출을 하는데 그 물량의 90%가 그 섬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하르그 섬이 이란의 거의 심장과 같다, 경제의 심장과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이란은 죽고 사는 문제에 좀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일단 4월 중이면 이 시나리오들이 좀 마무리될 것 같다. 장기화보다는 4월 마무리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건가요? 예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격하고 했을 때도 승리는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에 계속되는 이 후유증들이 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종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란 쪽에서 핵 시설을 좀 무효화시켰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만 좀 잘 잡게 된다면은 이런 이 중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생기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9년인가요?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그렇고요. 작년에 관세 이벤트도 그렇고 사실 미국 국채 금리 4.5%가 임계점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미국 증시들도 지금 200일선을 다 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태로 질질 끌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계점들을 확인해가면서 전쟁이 좀 빨리 끝나는 게 맞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살짝은 다른 게 4월 같은 경우 종전은 될 것 같은데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은 하는데 이전보다는 조금 높은 레벨에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프라 시설들이 좀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이 공급 쪽 리스크가 해소가 되더라도 예전보다는 한 10불 정도 높은 레벨에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가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높지만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이 중간 선거 기간 동안 이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과 유가랑은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딴 거 다 제쳐두더라도 유가라든지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말에 농산물 관련된 관세 같은 경우도 철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주목은 못 받았는데 결국 물가는 잡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우디랑의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오펙 또 이번에 전쟁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증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힘입어서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원자재 사이클이 다 날아가는 건 맞지만 유가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가가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걸로 보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실 유가 생산을 재개시키고 멈추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동이 다 될 때까지는 이전 레벨까지는 바로 가지 못한다. 다만 지금보다는 낮아진 레벨로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현재 선물 시장이 그렇게 막 요동치고는 있지는 않아요. 유가 선물 확인해 보면 지금 94달러, WTI 기준으로 94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 1, 2주 전이면은 시장이 막 하락할 수치인데 좀 더뎌진 것 같아요.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이제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봐야 될 거는 지금 거의 100달러 선이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100달러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이 비축류 방출한다는 소식이 한 지지난주 월요일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스라든지 유가 관점에서 불확실성 그때가 고점 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고착화됐을 때를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우려 상황이 바닥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이란 사태가 나오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기보다는 이 동결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정도의 이벤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려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수요도 강했고요. 공급 쪽 충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거는 공급 쪽 충격만 있다라는 게 가장 크게 다르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은 이 물가 관련해서 저는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는데 이 주거 물가가 있고요. 주거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있고 재화 물가가 있습니다. 근데 주거 물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사실 물가 지표에 굉장히 후행적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나가고 있는 지표들, 뭐 케이스실러, 이 도시 주택 가격이라든지 NTRR 이런 지표들 보면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사실 지금 미국 주택 경기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 경기만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주거 쪽 비중이 큰 주거 쪽 물가는 좀 하향 안정화될 거다. 그리고 주거를 제외한 서비스는 또 임금이 중요합니다. 근데 임금 같은 경우는 결정짓는 요인이 구인 배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몇 명이나 있는가. 그래서 저희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이 임금 협상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팬데믹 구간에는 2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는 한 1 정도였습니다. 1.2 정도였는데 지금은 1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재화 물가는 관세 쪽에서 전이되는 게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뭐 고용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이 사실 지금 리플레이션 국면이었잖아요. 근데 고용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공급 쪽, 이 사실 이민자의 차단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 쪽에서 고용이 좀 부진했다라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산업 전환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월가 이런 데 보면 작년에는 월간 1만 명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한 2만 명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바닥은 잡아도 강하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말도 우리가 어떻게 좀 신경을 써야 되나. 멘탈 관리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다 좀 생각은 드는데 연구원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월가 강세론자 야데니가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라고 있어라.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대응을 하는 시간이 아닌 거죠? 네, 사실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홀짝 게임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기대값이라고 하죠. 이 가만히 이 매수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업사이드 리스크와 아니면은 뺐을 때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구별을 해봤을 때 저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뭐 2분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아까 제가 미국이 비미국 대비해서 2009년 이후로 가장 약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2가지 요소가 지금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익 성장률의 갭이 지금 미국이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단으로도 미국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때까지 상승의 색채를 좀 뜯어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병목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인공지능 기술틱한 상승이 주요였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색깔이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이 중소형주가 좀 앞서기 시작했고 가치주가 아웃퍼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업종들 지금 굉장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뭐 멀티플 프리미엄 보면은 5년 내 최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싼 구간이고 벤치마크 같은 경우도 EPS 보면은 작년 말에 300불이었고 올해 말 같은 경우 340이었는데 3달 만에 지금 330 찍었기 때문에 이익단으로 모멘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주말 앞두고 하장권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투자 노하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